XSFM입니다. I, D, W, K.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2020 국정감사 기록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것은 알기 싫다 2020 국정감사 기록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간입니다. 저는 네 번째 뵙고 있는 위원장 윤세민입니다. 저는 덕질간사 홍성갑입니다. 이 위원회의 플레임을 기억하는 건 늘 어렵습니다. 뒤에 중소벤처가 붙는다는 거를 늘 생각하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 머릿속에 꽉 남는 오타를 봤어요. 뭔데요? 중소배너기업이. 배너가 크죠. 영화 스케일이. 마차공단 이런 데 감사하고. 그렇죠. 네, 보통은 이제 산자중기위 이렇게도 줄이잖아요. 그래서 사이에 벤이 들어간다 뭐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산업통상자원 중소 배너기업이라고 내가 적어놓은 걸 보고서 다시는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글래디에이터 위원회. 산자위 시간입니다. 근데 누구십니까? 보좌관입니다. 곧 시작하죠. 강력한 체내어스율, 평산네이처, 야왕데이, 야왕나잇,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트북 한국 레노버에서 도와주고 있는 XSFM 20 국정감사 기록실. 잠시 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의 국정감사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렇죠.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야왕데이. 에? 뭐요? 야왕나이트. 효소 반응 공정 ECS 공모. 에? 그게 무슨... 야왕데이. 야왕나이트. 평산네이처? 펴서 접어서 눕혀서 뒤집어서 태블릿처럼 때로는 메모장처럼 세상에 없던 노트북 레노버 싱크패드 X1 요가 시리즈. 실천하는 당신을 위한 노트북입니다. Lenovo for those who do. 자연 친화적인 식물성 섬유 비오셀. 매끄러운 섬유 표면으로 민감한 피부도 안심할 수 있게 빠르게 흡수하는 통기성 필름. 17.5cm 한층 더 길어진 롱라이너. 팬티 라이너도 역시 29 days. 세상의 반을 위한 반값 29 days. 3년간 화학 비료와 농약 성분이 없는 토양에서 자란 텍사스산 100% 모카를 사용하고. 그럼 이 모카는 트럼프를 지지하겠네요. 아니에요. 모카도 생각이 있겠죠, 나름. 그리고 요새 텍사스가 디비지고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다음 주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요. 그래도 총은 좋아할 것이십니다. 그건 그렇죠. 총 좋아하는 모카를 사용하고. 네. 피부 자극 테스트인 독일 너마 테스트 인증을 받은 유기농 생리대. 게다가 반값? 1년의 준비 끝에 출시한 미국의 화장품 성분 안전도 등급인 EWG에서 최고 등급인 전성분 그린 등급을 받고 인체 적용 피부 저자극 테스트에서 피부 자극지수 0.00 무자극성 제품으로 테스트를 완료한 여성 청결제. 그러고도 저렴한? 29 데이즈니까 가능합니다. 액세스몰에서 지금 특별한 할인 중입니다. 액세스몰에 들러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를 감사하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됩니다. 산자부, 중기부, 특허청, 일부, 이청, 산하 기관들, 그리고 한전, 까공, 한수원, 강원랜드 등 17개의 공기업, 기술보증기금, 디자인진흥원, 에너지관리공단, 광해관리공단 등 20개의 준정부기관, 스마트그리드 사업단, 에너지재단, 로봇산업진흥원, 공영홈쇼핑, 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보호원 등 19개의 공공기관을 감사합니다. 구성은 여기도 국토이만큼 많습니다. 30명 중 민주당 18, 국민의힘 10, 비교섭 2. 숫자 구성은 국토위와 같습니다. 위원장 경기군포 이하경, 여당 간사 광주 서갑 송갑석, 야당 간사 강원 동해태백 삼척정선 이철규, 비교섭 정의당 비례 류호정, 시대전환 비례 조정훈입니다. 구글이 뭘 잘못했겠습니까? 구글은 잘하고 있어요. 영업을 잘하고 있겠죠. 깜짝 놀랐네요. 구글이 뭔가 잘못했다는 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독점법은 구글을 여러 개로 쪼개놓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기업도 잘했든 못했든 크게 성공해서 시장을 독점적으로 점유하게 되면 모두의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독점이 곧 죄입니다. 아무리 잘해서 한 독점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슈 보시죠. 이슈 하나. 배달통 시장 점유율 고의 하락. 민주당 이동주. 지금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 히어로의 기업 결합 심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진행 중입니다. 네. 그런데 이 기업 결합 심사에서 유리하게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딜리버리 히어로가 배달통의 점유율을 고의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이동주 의원실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배달의 민족하고 딜리버리 히어로가 결합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요기요가 배달통하고 합병을 했죠. 그래서 딜리버리 히어로의 요기요와 배달통이 둘 다 있는 상황입니다. 네. 9월 배달앱 점유율 분석 자료를 보면 배민이 62.3%, 요기요가 29%, 그리고 쿠팡이츠가 3위로 뛰어올라서 6.2%, 배달통은 1.6%입니다. 제가 많이 썼던 것은 푸드플라이였는데 최근에 요기요가 흡수했습니다. 늘 3위가 배달통이었는데 쿠팡이츠가 등장하고 나서 4위로 밀려나서 그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배달통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5년에 요기요하고 합병이 되었고요. 네. 이동주 의원이 고의적으로 배달통의 점유율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증거로 제시한 것 중 하나는 배달통 앱이 올해 3월 이후로 업데이트 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쓰지 말라고 일부러 손님들을 내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서도 음식 주문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앱 다운만 가능하고 다른 기능은 불가능한 빈 깡통이 되었다고 합니다. 적법하지 않은 행위를 하기 위한 의도가 너무 분명하다는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코로나 이후로 배달 시장이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그리고 배달앱도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온 와중에 배달통은 업데이트도 안 하고 오히려 기능이 후퇴하면서 방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IT 산업 관련해서 가장 광고비를 많이 쓰고 있는 게 이쪽 업계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동주 의원실에서는 딜리버리 히어로가 요기요는 띄우고 배달통의 점유율은 고의적으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를 한 겁니다. 네. 그렇다면 기업 결합과 배달통의 점유율 하락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결합 심사에서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 가능성이거든요. 네. 즉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기업 결합을 함으로써 혹은 기업 결합을 함으로써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되어서 신규 업체가 시장 진입을 할 수 없게 이 생태계가 조성이 되면은 공정위에서는 기업 결합을 승인하면 안 되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쿠팡이츠가 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딜리버리 히어로는 요기요의 점유율은 지키면서 배달통의 점유율을 낮춰서 쿠팡이츠라는 신규 사업자가 3위에 올라올 수 있는 정황을 인위적으로 만든 거라는 지적인 거죠. 독점은 왜 나쁘냐? 이런 짓을 자동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이츠가 이렇게 3위로 성장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새로운 시장 진입이 가능하다라는 증거 자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업 결합이 성공했다. 그럼 다시 마동석 씨가 배달통 광고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죠. 마동석 씨 아닌 다른 분이어도. 딜리버리 히어로의 강신봉 대표는 2018년부터 배달통은 유지, 요기요는 공격하는 투자 전략을 쓰고 있어서 그 결과가 이제 나오고 있는 중이라고 답변을 했고 현실적으로 두 앱에 똑같이 투자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헛소리인 게 그러면 못 쓰게 만들거나 의도적으로 손님을 내쫓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상관없는 얘기인데요. 각 지자체의 배달 앱이 거의 다 완성돼가지고 쓰여지고 있습니다. 네. 서울의 경우에는 뭐 저거라더군요. 그 50% 할인 최초 이벤트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일찍 닫았다고 해요. 빨리 몰려와서. 네. 알아보십시오. 아, 빨리 몰려와서요? 네. 좋은 일이네요. 네. 다음 이슈 보시죠. 이슈 둘. 삼성전자의 콤보를 먹인 정의당 류호정. 네, 시연의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21대 첫 국감. 네가 시연을 너무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고민정 의원이 이번에 자율 어이? 응?
방금 뻥이라 그랬잖아요. 어쨌든 고민정 의원이 자율주행 로봇을 갖고 나오면서 후보가 되었어요. 근데 정작 산자 위에서 아이템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사람은 류호정 의원이었습니다. 김영근 노동자 사망 관련 질의에서는 작업복을 입고 나왔고 삼성전자의 기술 탈취 질의에서는 해당 제품과 그 제품의 카피 제품을 모두 갖고 나왔습니다. 질의하는 이슈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바로 그 아이템을 들고 나왔으니까 지난 국회의 김진태 의원을 간접적으로 박살내는 성과입니다. 자, 기술 탈취의 스토리를 류호정 의원이 간략하게 정리한 것을 다시 또 정리해봤는데요. 아, 이거 명작입니다. 네. 근데 별로 줄어들지 않았다는 게 함정입니다. 핸드폰에 액정 보호 필름을 기포 없이 완벽하게 붙일 수 있게 하는 기계를 어떤 업체의 기술자가 발명해 이 업체는 삼성에 납품을 하면서 즐거워했습니다. 필름을 붙인 채로 핸드폰을 출하할 수 있게 된 삼성전자도 즐거웠는데요. 업체에게 제품의 샘플 부품들과 도면을 달라고 합니다. 다른 하청업체에 제공해서 투트랙으로 납품을 받겠다는 의도였어요. 삼성전자는 그렇게 설명했겠죠. 물량 감당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업체는 특허권이 우리 직원한테 있으니까 그러면은 우리한테 사용료를 지불해달라. 그럼 제공해주겠다 했는데 삼성은 계속 내놓으라고만 합니다. 이럴 때 이제 삼성의 임직원들이 쓰는 방법이 있죠. 녹음을 못하게 사우나에 부릅니다. 그래요? 탕이 따뜻한데 들어오시죠. 그다음에 이제 귓속말로 빨리 내놔. 도면 있냐? 내놔. 네. 삼성전자와의 마찰이 껄끄러웠던 업체에서 제품 발명자는 결국 퇴사해 자기 업체를 만들고 삼성에 납품을 합니다. 삼성은 계속해서 발명자의 업체에게 무상 사용 합의서를 고집했고요. 결국 현재 공급 계약은 끊겼습니다. 이 질의에 답변을 하러 나선 중인은 무선사업부 기획팀의 이종민 상무. 원래는 삼성전자 주은기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대요. 그런데 신청자인 류호정 의원 본인도 알지 못한 사이에 증인 신청이 철회되었고요. 네. 질의 시작 시에 류호정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난 이상무가 증인으로 온다는 것을 어제 알았는데 증인은 언제 알았나? 이종민 상무의 대답으로는 지난 추석이었다고 합니다. 이걸 솔직하게 말하면 안 돼요. 원래는. 왜냐하면 후환이 두려울 수도 있고 걱정되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거짓말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여기다 대고 나는 먼저 알았는데요? 라는 건 의원을 무시한 겁니다. 네. 어쩌라고죠. 그러니까 여기서 대놓고 무시할 의도는 원래는 없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약간 길을 잡는 무시죠. 그죠. 기싸움을 시작한 거죠. 자, 이상무가 처음 한 주장은요. 해당 제품은 우리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서비스 센터에서 처음 개발했고 발명자는 그걸 개조한 것이다. 그래서 기술 탈취가 아니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곧바로 류호정 의원은 반격합니다. 서비스 센터에서 개발한 장비와 발명자가 개발한 장비의 특허 비교표를 들이밉니다. 전자는 자외선을 이용해 필름을 경화시키는 장비고요. 후자는 롤러를 이용해 필름을 미는 것으로 원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또한 삼성과 협력을 해서 만든 것도 아닌 것이 그럼 상무는 자외선이 있는 데서 밀면 된다. 이렇게 막말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이게 그렇다고 뭐 삼성과 협력해서 만든 것도 아닌 것이 네. 최초에 협력 개발에서 탈락을 해서 발명자의 자부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홀로 개발을 하고 삼성 측에 검증을 해달라고 대화를 나눈 카톡 캡처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나왔어요. 그럼 이제 상무는 주장을 바꿔야죠. 다음 주장, 원제품의 롤러에 내구성 하자가 있었다. 그래서 5개월 동안 품질 개선을 요구했는데 되지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업체에 맡겼다. 준비 많이 했네요. 그러니까 국감 준비 많이 했네요. 네, 이에 대한 의원 측 반박. 특허의 핵심은 롤러 2개를 이용해 붙이는 방식에 있고 롤러의 재질은 특허와는 별 관계가 없다. 추가로 카피 제품을 개발 생산한 경쟁업체 관계자의 인터뷰 녹취를 풀어버립니다. 녹음을 풉니다. 이게 슈액이었죠. 여기서 그 경쟁업체 관계자는 자기들 회사는 애초에 아무런 기초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제반 자료를 다 줘서 개발이 가능했다는 증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크리티컬한 녹취를 다 받아왔는지 신기해요. 그러니까 좋은 단어가 나왔는데 지금 명확한 공격이 되게 여러 번 준비돼 있다는 뜻이고 명확한 방어가 나왔고 거기에 딱 맞는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삼성도 완벽한 방어를 준비해 왔는데 그게 잘 뚫렸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상무는 마지막으로 최후로 도면이 있어야 기술 탈취라고 항변했지만 이건 사실 궤변이죠. 그리고 이것도 깨집니다. 의원은 원래 업체가 견디다 못해서 도면 일체를 내줬다라는 증언도 청취했고요. 추가로
무상 사용 내용이 들어간 합의서 사본을 공개합니다. 그렇죠. 여기에는요, 삼성 및 제3자에게, 제3자는 왜 들어가? 권리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며, 국내외에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제3자란, 삼성이 후에 만들 수도 있는 관련 업체를 뜻할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품질 관리 때문에 도면을 받은 것이라고 저항해 보았으나 이미 모든 건 끝났죠. 내가 졌단 소리입니다. 이렇게 상대가 내놓는 방어책에 대해 완벽히 들어맞는 추가 타격을 준비해서 곧장 때려넣는 콤보 전술은 지난 5일 국회에서 박용진 의원이 유치원과 대학의 사학들을 상대하면서 보여준 적이 있는 전술입니다. 절반은 의원실의 능력이고요. 공부를 열심히 했고 나머지 절반은 애끓는 사장님의 제보죠. 네. 민원 자체가 일단 원체 완성도 있게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 죽어라 잘 협조해 준 겁니다. 근데 그걸 또 잘 가공해냈어요. 의원과 의원실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의원실의 역량이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의원실이 조금만 귀찮거나 조금만 힘들어도 이렇게까지 센 타격은 안 나옵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증인이 국감장에서 토끼머리로 당하는 장면은 진짜 흔치 않거든요. 우리는 어제 토끼머리를 당하는 의원들은 봤습니다. 네. 근데 심지어 장관과 도지사한테 그렇죠. 심지어 그 대상이 삼성인 경우는 예. 정말 드물어요. 자, 그 외에는 현대차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이견이 많습니다. 서로. 이슈 셋. 현대차 중고차 진출에 대한 이견. 민주당 이수진. 네,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려고 합니다. 이름은 내년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전 이름은 내년부터라고 들었네요. 아, 내년부터 중고차? 그 뭔 소리지? 이름은 내년카? 네. 내년카가 맞네요. Next year car. 그럼 영원히 안 사게 되는. 그러니까 말이에요. 중고차 판매업이 원래는 2013년 중소기업 적합 업종이었어요. 그래서 대기업의 진출이 제한되어 왔는데 작년 2월에 그 지정이 만료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중고차의 판매 업체들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동반성장위에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건 좌절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도 생계형이 아닌 중견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고요. 동반성장위는 대신 기존 업체와의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의견을 붙였습니다. 현대차가 해라. 그리고 이제 그 현대차에서 상생 방안을 제출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네. 국감장에서 민주당 이수진 의원실이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중고차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는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 사람은 서울관악 이수진 의원입니다. 중고차 매매업 단체들은 현대가 중고차 시장에 들어오면은 신차 판매, AS, 중고차 매입, 중고차 매매까지 전 과정을 독점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신차 가격을 지키기 위해서 중고차의 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변질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고차부터 폐차, 신차, 이 모든 가격을 다 현대가 조절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네. 한편 현대는 중고차 시장의 진출 이유로 소비자 보호를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중고차 시장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제가 많잖아요. 그럼요. 소비자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현대의 중고차를 구입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말. 즉 하자가 있는 업체가 우리가 만들었던 차를 중고로 판매하는 건 우리 회사의 손해다. 네. 브랜드의 마이너스다는 얘기죠. 즉 현재 중고차 시장에 대한 사람들의 불신을 자극하는 말이죠. 네. 네.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한편 박영선 장관은 중기벤처부 장관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출을 막지 말고 상생에 초점을 맞춰서 허용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대차가 중고차 판매로 이익을 얻으려 하면 안 되고 현대차가 만든 오픈 플랫폼에서 기존의 중고 판매 업자들이 차를 팔고 이에 대한 사후 관리를 현대차에서 부담하는 방식의 형태로 가야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현대차는 아직 제출을 안 했는데 힌트를 줬네요. 이에 이수진 의원은 대기업의 독과점은 필연적으로 시장 가격을 좌우할 수밖에 없어서 소비자 후생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것은 많은 논란을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논란이 있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네. 일단 누구나 중고차 시장을 싫어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업계의 많은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거나 일자리가 불안정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지금 무시당하고 있는 측면은 없지 않습니다. 네. 다만
해외의 많은 브랜드들도 이걸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중기벤처부의 답안이 지금까지는 완벽에 가까운 답안이라고 보는 게요. 자, 니들이 마이너스가 되는 게 싫어. 브랜드 이미지를 관리하는 게 중요하대. 그렇지. 벤츠도 그렇게 하고 독일 3사도 그렇게 해. 그럼 그걸 해. 대신에 그걸로 수익을 내지 말고 다른 관리 사업, 이미지 관리 사업인 것처럼 해. 라는 거예요. 네. 그럼 너네들이 지금 말한 구실은 이룰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외에는 자기 힘이 떨어져서 자기 퀄리티 컨트롤이 안 돼서 사장되는 업자들이 생길 수 있죠.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네. 이수진 의원이 지적하는 건 뭐냐면 이 업계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이라서 논리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업계는 본질적으로 현기차의 독점이에요. 근데 이게 플랫폼 서비스라든가 후발주자들이 빨리 크기도 좋고 난립하기도 좋은 이런 시장이라면 독점법으로 구글을 확 깰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잘 되고 있는 자동차 회사를 이런 문제를 가지고 무너뜨리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회적으로 삼성자동차를 돕거나 쌍용자동차를 돕거나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현기차는 계속 커요. 여기서도 망하라고 만들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 상황에서 중고차도 얘네들이 장악하면 시장의 포션이 더 커져서 어떡하지? 이수진 의원의 해석은 좀 이상하다는 거죠. 포션은 동일해요. 중기벤처부가 말한 대로 한다면. 다음 보시죠. 이슈넷. 호미는 왜 아마존에서 잘 팔리는가? 민주당 송갑석. 언택트가 강조되는 요즘만 아니고 뭐 디지털 혁명 이후로는 온라인 판매의 비중과 그 방식이 계속해서 늘어왔죠. 그럼요. 그렇다면 기존 오프라인 위주의 판로에만 특화되어 있던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은 어떻게 이런 시장 상황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야, 이거는 진짜 한 20년, 15년 동안 지금 전국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좀 더 범위를 넓히면 뭐 농업 종사자들도 여기 포함시킬 수 있겠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정부와 사회가 생각하고 추진해온 사업은 이 사람들에게 홈페이지 제작이나 온라인 입점 방법 등을 교육하는 것이었습니다. 전통시장 단위에 몰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이미 만들어진 몰에 입점하기 위해 페이지를 꾸미고 납품 절차를 배운다거나 제가 홍보 포인트를 잡는다거나 네. 공공 배달앱을 보면서 느낀 건데요. 이건 성급한 결론이겠습니다만 공공 배달앱은 공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비스의 측면에서 얍삽하지 못해요. 당장 앞으로 맵을 수정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수정할 거리가 정말 많이 보이고 그냥 쓰기엔 좀 불편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비슷한 일이 그 전통시장의 업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공공에서 뭐를 만들고 뭘 해보자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가야 말이죠. 최근에 몇몇 온라인 쇼핑하는 대형 업체들이 시장을 자기들한테 편입시키기 시작했죠. 시장 물건을 갖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네. 훨씬 고급스러워요. 10월 19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의 기관을 감사하는 자리. 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호미의 사례를 탐구했습니다. 친구라는 뜻의 슬랭 허미 말고 땅 파는 호미. 홈 말고. 호미는 이제 오직 한국만의 농기구입니다. 그렇군요. 다른 동북아시아 나라에도 없어요. 이거 호미 없이 어떻게 밭을 캐요? 읽어요? 그러게요. 단 나라는? 네. 그거는 사실은 다들 울버린. 그러게요. 근래 들어 아마존에서 호미가 잘 팔리고 있다는 소식을 웬만하면 국뽕 재료로 접해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호미라는 거는 좁은 경작 지역에 만든 작은 텃밭의 최적화된 농기구입니다. 1인용이에요. 근데 이걸 보니까 가드닝에 적합해요. 외국인들에게 발견된 후 상당한 유명세를 탔죠. 네. 그래서 웃게 된 제작자가 경북 영주의 석노기 대장. 대장. 졸려. 성록이 대장하고 줄바꿈 돼서 장이다라고 써있거든요. 그래서 성록이 대장. 짱이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군데 내 대장이지라는 생각이 잠깐 든 거죠. 그리고 짱이다. 경북에서는 호미 만드는 사람을 대장이라고 부르면 장인이라고 합시다. 네. 송갑석 의원은 이걸 단순히 국뽕으로만 소화하지 않고 좀 다르게 바라봅니다. 석노기 장인이 아마존에 납품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냥 아마존과 온라인 상거래에 익숙한 지인 덕이었습니다. 그렇죠. 의외로 온라인 교육이라는 것이 필수는 아니라는 발상의 전환입니다. 누구나 다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사실
아무리 가르쳐드려도 손에 안 익는 분들이 더 많을 거고요. 그럼요. 사실 저도 기계 늦게 배우는 사람에 속해가지고 손에 익는다 하더라도 그 소상공인 혹은 농어민이 직접 판로를 개척할 필요는 사실은 없었다. 또 어느 세월에 홈페이지 관리해요? 그럼요. 아까 유통은 죄악이 아니에요. 네. 유통업자가 유능해야죠. 정부와 혁명 초창기에는 그렇게도 생각을 했어요.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멋지냐. 이게 강점이다. 이게 미래다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죠. 현재 우리는 정반대로 플랫폼이 자리 잡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플랫폼이 왕이 됐습니다. 소상공인이 자신의 유통 루트를 반드시 통제해야 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 좋은 플랫폼 업자와 좋은 생산자를 연결해 주기만 해도 디지털 격차는 유의미하게 좁혀질 것이다. 유연하군요. 송갑석 의원은 전문가 매칭 지원 시스템이라고 요약했습니다. 또한 청년 스타트업에게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어요. 또 청년 스타트업에게 전통시장 내의 빈 점포 공간을 사무실로 쓸 수 있게 해주고 거기서 플랫폼 혹은 온라인 유통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 그렇죠. 아래층에 혹은 중기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아래층에 뭐 맛있는 걸 만드는 사장님들이 2층에 올라가면은 이런 거 파는 곳 알아봐주는 청년이 있다는 거예요. 전통시장 지하에 대장장이분이 철물점 같은 거 하고 계신데 그분이 되게 잘 만들어. 3층에 어떤 젊은이가 새로 가게를 차렸는데 그 친구랑 계약을 하면 아마존에 입점이 가능하다. 그 전통시장에서 어떤 점이 제가 아쉬웠냐면 2층에 가면 지금 전국 어느 전통시장을 가나 청년 창업 공간들을 많이 받아줍니다. 네. 안 그래도 입점하는 곳이 적은 곳들이니까 어느 도시나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관청의 아이디어도 그러했고 사람들의 생각도 그러했기 때문에 그게 청년이든 어디서 뭘 하든 사람이든 다 제조업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시장을 잘못 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전통시장을 잘못 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새로운 걸 도전한다는 게 커피, 생과일 주스. 전통시장에 필요한 건 유통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누가 얻었나 보네요. 그런데 이 아이디어를 잘 살펴보면요. 청년 창업, 스타트업 창업,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전통시장 판로 다각화를 한 번에 노려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일석다조의 아이디어입니다. 송갑석 의원실에서 나왔습니다. 네. 유통은 필연적으로 거대화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해요. 그래서 계속 견제를 해야겠죠. 그건 정부의 몫이에요. 시장의 권력이 너무 막강하니까. 다만 이게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비관적이고 보수적인 사람들은 전통시장을 살리는 것이 쓸데없는 짓이라고들 생각합니다. 자생력이 없는 곳에 쓸데없이 산소호흡기를 대고 있는 거라고들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보호하고 싶거나 이걸 소비하고 싶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여기에서 아니면 못 살 물건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유니크하고 오리지널한 물건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잘 팔면 됐어요. 그 답에 대한 고민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만드는 물건들이 있다고 치죠. 그걸 다 전통적인 롯데와 이마트가 다 유통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말라 죽을 거예요, 생산자들은. 근데 진짜 신기한 아이디어긴 해요. 전통시장 위층에 청년 배송센터 같은 게 생겨서 네, 온라인으로 주문이 들어오면 거기서 배송해주는 유통대행을 해준다. 네. 아니면 여기서 계속 아마존 얘기를 하지만 아마존 같은 어떤 대형 서비스에 대신 등록시켜주는 대행 용역을 한다. 그러니까 용역 대행을 해준다. 여기서 장기적으로 고민할 거는 결국 국가가 그 중앙의 힘으로 수수료에 대한 이제 규제를 어느 정도 만들어낸다거나 아니면 업체들이 독점을 함부로 할 수 없게 견제하는 이 정도밖에 없어요. 네. 예, 그게 적당하게 시장이 돌아가도록 만드는 방법일 것 같아요. 다음 보시죠. 이슈 5. 식자재 마트 어떻게 볼 것인가? 국민의힘 최승재. 네, 어머니와 같이 시장을 가면 루트가 있습니다. 먼저 제가 가는 길에 붕어빵 같은 걸 하나 사 먹고요. 아, 그건 30년째 그러고 있을 것 같아요. 군것질. 네. 그리고 시장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어머니가 시장 안에 식자재 마트로 들어갑니다. 갈 때마다 항상 들어가는데요. 시장 밖에서도 파는 거를 시장 안에 마트에서 왜 또 팔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일단 어머니는 식자재 마트의 가격을 한번 체크하고 그리고 장을 봅니다. 웬만하면 식자재 마트가 싸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식자재 마트의 제품의 품질을 보고 나가서 다른 곳에 이제 더 싱싱하다거나 더 신선하다거나
그렇다면 이제 거기서 사고 그렇죠. 아니면 그냥 다시 식자재마트로 돌아와서 사는 거죠. 가격 경쟁력은 그곳이 훨씬 더 셀 거예요. 많이 유통하니까요. 그렇죠. 이 식자재마트가 시장마다 다 있죠. 네. 이 식자재마트가 최근 급성장해서 오히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소통량이 많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전통시장이라면 입구에 큰 게 하나씩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입니다. 실제로 대형마트가 규제를 받는 것에 비해서 식자재마트는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아서 24시간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많고요. 시장 한가운데에 있으면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슈퍼마켓의 상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심지어 안에 정육점, 생선가게 이런 것도 다 따로 또 있죠? 네, 다 잡아먹고 있어요. 네. 실제로 2014년 이후 식자재마트는 74.3%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소형 슈퍼마켓은 4.6%가 감소했습니다. 네. 결국 대형마트 규제가 이뤄지고 있는 동안에 규제 바로 아래에 있는 마트들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왔다는 이야기죠. 최승재 의원은 이 사안을 산업부 성현모 장관에게 질의를 했어요. 성 장관한테 질의를 할 때, 최근 이제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뭐 괴물이 뭔지 아시냐라고 물어보니까 식자재마트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바로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고민하고 있는 문제란 얘기죠. 그렇죠. 성현모 장관은 이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식자재마트를 규제하기에는 조금 모호한 상황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이제 실무자의 고민인 거죠. 이걸 어디까지 내려가서 규제를 하느냐. 네. 그러니까 대형마트 밑에 그 밑에 규제 하한선이 도대체 어디냐. 네,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네. 박영선 장관은 식자재마트를 소상공인 중소기업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와 분리해서 볼 것인지는 더 소통하고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까의 이야기하고 전통시장과 관련돼서 정 다른 분야의 이야기인데요. 유통의 그 코스에 있어서 아까는 유니크한 물건을 파는 경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네. 요 케이스는 뻔한 물건을 파는 케이스예요. 네. 정말 로직스가 전부인.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내부에서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정말로 그냥 그 물건을 똑같은 걸 떼다가 그냥 팔기만 하면 되는 문제다. 그렇다면 이건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러면 또 대기업 입장에도 대기업한테 눈치가 보여요. 500평 규모짜리 마트를 다 그냥 내버려두고 키워주는 바람에 결국 그곳들이 전통시장을 죽였고 대형 마트의 잘못은 이젠 없다. 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꽤 어려운 분야입니다. 네. 마지막 얘기. 이슈 6. 코트라의 한계. 시대전환 조정훈. 우리가 코트라 많이 불렀지만 무엇을 하는 단체일까요? 옛날 게임 이름 같네요. 그렇게 하니까. 콘트라요. 그거. 네. 혼두라. 조정훈 의원이 이 질문을 던지고 코트라 소속 무역관 관장들의 성별과 출신을 정리한 표를 쫙 펼칩니다. 온통 남자의 온통 대기업 출신입니다. 실제로도 이제 여성 비율이 11%가량으로 매우 적다는 점도 질의를 하긴 했지만 그거는 트럼프 지지 모임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다 백인? 다 백인인 줄 알았는데 10,000명 중에 흑인 1명쯤 한두 명 있고 네. 그런 거죠. 그냥 나 어디 오는지 모르고 이렇게 왔다가 네. 지금은 일단 대기업 출신에 초점을 좀 맞춰보겠습니다. 자, 권평호 코트라 사장의 답변에 따르면 코트라의 설립 목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일단 가리지는 않지만 업무의 상당 부분은 중소기업의 대외무역 지원입니다. 사실 여기에서도 그러니까 왜 여성 고위직이 없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증인이 옛날에는 그러니까 지금 고위직이 되어 있을 사람이 옛날에 입사할 무렵에는 여성들이 많이 입사를 안 했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이때 이제 질의하는 의원이 지금 여기도 다 남자분들만 와 있네요. 이렇게 지적을 했었죠. 그렇죠. 어쨌든 그 성별 얘기는 미뤄놓고 이 대기업 출신만 한번 봅시다. 제일 많이 하는 업무는 중소기업의 대외무역 지원이라는데 무역관 관장들의 출신을 보면 대기업 출신들입니다. 그러면 대기업 위주의 비즈니스 모델을 우선시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들긴 합니다. 그럼 왜 중소기업 출신 인사들은 코트라에 잘 발탁되지 않는 걸까요? 업무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은 정작 중소기업 사람들이 더 많을 텐데 말입니다. 권평호 사장의 대답입니다. 중소기업 출신이라도 능력이 있는 사람은 발탁할 것입니다. 즉 능력 없어서 발탁 안 했다는 건데 어퍼머티브 액션이 떠오르죠.
팔탁을 안 했으니까 능력을 키울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무슨 시험 성적 순대로 뽑는 학교가 공부를 못했으니 안 뽑았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논리 오류입니다. 네. 그렇죠. 기회를 안 줬는데 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건 이제 20, 30대 청취자분들이 잘 이해하실 거예요. 왜 자꾸 경력자만 찾아 이 새끼들아.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조정원 의원이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대기업 위주로 세팅된 코트라의 비즈니스 모델이었습니다. 이 모델이 조정원 의원의 표현은 아니지만 이건 제 표현이지만 개발 독재 시절의 구시대적 모델에 좀 더 가깝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조정원 의원은 대기업은 이제 코트라보다 정보력이 더 낮기 때문에 코트라가 굳이 필요 없다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논리를 펴나갑니다. 현재 소속인 산업통상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의 이전이었습니다. 좋네요. 대기업을 놔주라는 의미인데요. 대기업은 아예 그냥 니네들을 이렇게 관심 주지 알아서 마. 걔 그렇게 너 안 좋아해. 이거 알아서 잘하네 뭐. 만나지 마요. 그렇죠. 제가 더 좋아. 그 인류 3대 마요잖아요. 그죠. 네. 일단 일단 코트라에 받지 말라. 네. 얘기입니다. 네. 일단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산하기관 빠져나간다면 좋지 않겠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코트라인데. 이게 사실 맨날 검찰용만 해서 그런데 다른 부처의 고위공직자들도 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뭔가 그 한몸인 지인애처럼 네. 자기 몸에서 뭐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아파해요. 경남 진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네. 네. 그리고 조정훈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코트라의 사업 모델이 유력 플레이어 위주로 돌아가는 것은 해외 전시회 지원 사업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전시회 사업 수주가 한두 기관에게 9할가량 몰빵되고 있는 겁니다. 몰빵, MP. 특히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은 2년 동안 N빵은 NP. 그렇죠. 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2년 동안 전시회 17회를 수주했습니다. 이게 거의 한 8, 9할에 달해요. 이 원장 누군지 알아봐야 되겠네요. 우연히 얘기했지만 원장은 민주당 소속으로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기준 전 의원입니다. 리하. 또한 이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 수주를 한 해외 전시회 단체관 운영 파트 사업에는요. 지원업체의 자격이 이렇습니다. 전년에도 수출액 2천만 달러 이하 도내 중소기업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래요. 진흥원이 경기도 소재 진흥원이라서 도내라는 제한을 둔 게 이해가 갈 수는 있겠지만 전시회 사업 자체는 어디까지나 코트라의 사업입니다. 지역 제한이 있으면 안 되죠. 네. 이건 마치 우리가 예술의 전당을 대관을 했는데 예술의 전당이 입장 관람객에 제한을 둔 실정이군요. 서울 사람만 아니면 뭐 서울 사람만 와라. 뭐 180 이상만 와라. 막 이런 식으로. 네. 나도 못 가잖아. 여기 다 못 가. 그리고 이 지역 제한에 대한 시정 명령이 없습니다. 아직도요. 권평호 사장은 이 지적을 처음 듣는데요. 아무도 이 지적을 한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기존 주관기관에 작년에 했던 기관이 또 응모를 하면은 그때는 이제 페널티 점수를 주는 심사할 때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즉석에서 내놓았습니다. 좋습니다. 상행위도 할 수 있는 기관장 자리에 전 국회의원 좀 안 보내면 안 됩니까? 그런 법 있으면 상관없는 얘기입니다만 여튼간에. 네. 코트라 옛날에 저희 누워서 세계 속으로 할 때 네. 코트라에서 만든 만화가 되게 도움이 됐었는데. 그렇죠. 그 중소기업들이 해외 비즈니스 매너 배우라고 그린 만화가 있어요. 네, 맞아요. 아까 했던 말은 좀 심했고 코트라는 할 수 있는 일은 있어요. 근데 한국처럼 이제 경제 규모가 커진 나라에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코트라의 역할은 중요성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 이 지적이 많네요. 중요성이 점점 떨어질수록 더 밑으로 내려가서 지원 대상을 더 밑으로 내려가서 신규 기업, 신규 무역 기업, 신규 수출 기업을 지원하면 되는 거네요. 중기벤처부 산하로 보내는 건 적당한 것 같습니다. 네. 별 상관은 없지만 김기준 전 의원에 대해서 그냥 살짝 얘기하자면 19대는 비례, 20대는 서울 양천갑에 출마를 하려고 했었는데 황희 후보에게 경선 패배했네요. 네. 7회 지선에선 파주시장 경선 탈락. 그래서 여기 와 있군요.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죠. XSFM입니다. 초일류 글로벌 PC 브랜드 레노버에선 내가 원하는 컴퓨터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 없다? 지금 액세스몰에서 확인하세요. Lenovo
for those who do. 건강기능식품 광고. 야왕 테이프. 어? 문제는 최대 흡수율. 설명해서는 안 되는데 최대 흡수율. 야왕 나이트. 평산네이처? 첫 번째 장면, 많은 분들이 못 보셨던 것 같은데, 강훈식 게임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 장면 하나. 캔디 크러쉬가 아니다. 민주당 강은식 의원은 국감장에서 게임을 하다가 걸렸습니다. 이를 보도한 아시아경제 기사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사 제목입니다. 강은식 의원이 국감장서도 놓지 못한 이 게임. 부에리의 게임 사전. 부에리 씨가 쓰는 건가 봐요. 그런가 봐요. 네. 신기하게 주어가 게임, 그러니까 중요한 게 게임이죠. 네. 강 의원이 어떤 게임을 했느냐를 두고도 말이 오갔다. 게임 유저들은 캐주얼 퍼즐 게임 캔디 크러쉬냐, 꿈의 정원이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이게 사실 의견이 분분했다고 기자는 소개하고 있는데 의견이 분분할 이유가 없어요. 누가 봐도 꿈의 정원이거든요. 근데 저처럼 둘 다 안 해본 사람은 캔디 크러쉬겠거니 해요. 캔디 크러쉬는 화면을 옆으로 잡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옆으로 잡고 게임을 하고 있어요. 세로로 고정됩니다. 캔디 크러쉬는. 그리고 이제 중간 카피 같은 게 있죠. 사실 초고수 아니야? 옆으로 잡고 하는? 네. 이쪽으로 돼 있는데 옆으로 보면서 하는 거야. 너 자기가 너무 잘하는 바람에. 색다르게 해보고 싶다. Anyway. 그리고 이제 중간 서브 카피 같은 걸로 강의원도 반한 게임 꿈의 정원. 자, 돈 버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닐 텐데. 요즘은 중요하지 않아야 얘기합니다. 언론이. 왠지 아세요? 미쳤거든요. 강 의원이 올해 국감 도중 한 게임은 러시아 게임사 플레이릭스의 꿈의 정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을 소재로 한 해당 게임은 초록색 배경에 과일이 블록으로 등장한다. 포도, 사과, 배 등의 과일을 3개 이상 배열에 터뜨려 없애는 게임이다. 갑자기 해맑게 이런 미친 소리 하는 거 보니까 권소의 성우 보고 싶어요. 이런 건 권소의 성우가 읽어야 감정이 확 살거든요. 플레이릭스로부터 입금되었습니다. 네. 강 의원은 캐주얼 게임 매니아다. 이거 몰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거 거의 삼성 일가 보도급이네요. 그리고 아까 위에 캔디 크러쉬인지 꿈의 정원인지 의견이 분분하다고 했죠. 그는 한때 캔디 크러쉬를 한 적도 있다. 솔직히 개인이 모바일 게임 뭘 하는지를 아는 건 되게 섬찟한 일 아닙니까? 불쾌한 일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네. 근데 이거는 좀 알만한 가치가 있어요. 왜냐면은요, 강 의원은 지난 2017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감 중 캔디 크러쉬를 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폭착되면서 논란이 됐다. 걸렸었군요. 그러니까 양쪽 다 이상해요. 알았어요. 이 강훈식 의원은 또 2017년에 국감장에서 캔크 하다가 걸린 적이 있어요, 한번. 그래서 그때 충격을 받고 캔크를 지운 다음에 꿈의 정원으로 그렇죠. 간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심심할 때 비슷한 거 없나 이거 찾다가. 아이고. 강 의원은 평소 이동 시간이나 빈틈을 활용해 모바일 게임을 즐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거 볼 때마다 누가 알려줬을까 궁금하긴 한데. 그러게 말입니다. 신기한 기사입니다. 네. 네. 자, 광고 같기도 하고. 두 번째 장면은 길군요. 장면 둘. 코리아 뉴스 팩토리 덕질. 그렇습니다. 제가 좀 폭주를 했습니다. 짧게 해봐요. 류호정 의원이 삼성전자의 기술 탈취 이슈를 준비하면서 처음 주은기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삼성전자의 상생협력센터 대외협력팀에 상무라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의원실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전화하고 오나요? 그냥 오나요? 모르겠네요. 그냥 왔다고 합니다. 그냥 대박. 그냥 의원실에 들어왔대요. 근데 국회 출입은요. 자, 가보셨으니 알잖아요. 바로 이해했습니다. 방문하는 의원실과 연결해서 확인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류호정 의원실이 확인을 내준 적 없는 삼성 관계자가 거의 매일 들어온 겁니다. 이상한 일이죠. 이것은 이제 한국 야쿠르트의 프레시맨이죠. 그 아닌 이상은. 그거 샘플 잘라가 자꾸 입에 물려주시잖아요.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입 밑으로 이렇게 뭔가 쑥 들어오잖아요. 의원실에서 자초지종을 알아보니까 이 삼성전자 상무라는 사람은 언론사 기자 출입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언론사는 코리아 뉴스 팩토리라는 인터넷 매체인데 코리아 뉴스 팩토리.
우라카이 기사로 컨텐츠를 채워둔 유령 언론으로 보입니다. 우라카이. 그리고 삼성전자 상무이자 코리아 뉴스 팩토리의 기자인 이 사람은 90년부터 민자당 사무처에서 근무한 이래 다양한 당직을 거쳐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이 되어 대변인 실장까지 하고 2014년 정년 퇴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이제 뭐 삼성, 뭐 인수위원회, 뭐 당직자 이 모든 거를 종합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가장 이제 올바른 결론은 이 모든 직업이 돈이 다 안 된다는 거죠. 네. 삼성만 돼. 네. 삼성도 안 되니까 기자로 투잡을 하죠. 그렇게 해석을 하다니. 삼성 그렇죠. 상무가 돼도. 그렇죠. 즉 25년의 당직 생활을 끝내고 간 곳이 삼성전자. 당직에서 은퇴하는 소식은 당시에 기사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하여 의원실은 국회 미디어 담당관실에 문의를 하죠. 장기 등록 기자는 1년 단위로 갱신이 된대요. 그리고 문체부가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인터넷 언론의 경우에도 가능하답니다. 뉴스팩토리는 정기적으로 기사가 송고되고 기자가 3인 이상이라서 요건을 갖췄다고 하는데 정확히는 대표의 2인, 즉 총 3인이고요. 그중 한 명이 삼성전자 상무였던 거예요. 네. 류호정 의원실이 기자회 회견에서 이를 밝힌 직후에 뉴스팩토리는 홈페이지를 내려버리고 해체했다고 합니다. 갑자기요? 홈페이지를 내렸으면 그냥 내린 거지 해체는 어떻게 한 걸까요? 세 명이 뭐 시민 기자로 돌아간다. 모탈 컴뱃? 페이탈리티. 인수분해에 더 가깝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장면은 여기까지지만 네. 10년 전 시발단을 찾은 이후 생긴 저의 나쁜 욕망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죠? 알아보면 신나요? 이런 거 보이면 꼭 최대한 자세하게 찾아보고 싶어져요. 혹시 류호정 의원실이나 아니면 다른 의원실이라도 혹시 듣는다면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의 조사 결과를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글쎄, 의원실은 다 알아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보죠. 뉴스팩토리의 오프라인 위치는 이제는 폭로 기자회견을 보도한 기사만 주소가 남아있어요. 여의도 수정아파트의 수정상가입니다. 네. 여러 언론이 이 수정상가를 찾아 해당 주소의 호수를 가봤는데요. JTBC는 말고기 식당을, 미디어스는 빵집을, YTN은 생선구이 식당을 발견했습니다. 서로 달라요? 가짜 주소였는데요. 그럼 셋 중 뭐가 맞는 건가? 호수 안내판을 찍어서 보도한 YTN의 생선구이 식당이 가장 신비성이 있었고요. 네. 오늘 아침에 제가 직접 가봤거든요. 생선구이 식당이 맞습니다. 아. 맛있어요? 아니요. 그죠. 그랬어요. 제가 생선구이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뉴스 팩토리가 만드는 것은 자반구이다. 그냥 가짜 주소죠. 네. 뭐 연관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데요. 저는 저기 고등어 껍질 전수조사 해봤어요? 아니요. 그러니까요. 그 껍질 안에 기사가 쓰여져. 오이 냄새가 좀 나서. 오이. 그런데 당근마켓에서 코리아 뉴스 팩토리의 주소를 발견했어요. 어디서요? 당근마켓이요. 당신 근처의 마켓? 네. 그러니까 뭘 팔았거나 뭘 샀죠. 확인해보니 여의도에서 약간 떨어진 목동 인터체인지 옆에 6차 현대 아파트였습니다. 여의도 아니야? 여의도에서 그리 멀지는 않다는 것만 체크해둡시다. 뭐 목동 멀진 않죠. 네. 뉴스 팩토리는 현재 시점에서 홈페이지가 없어졌지만 페이스북이 남아있습니다. 요거 많이들 남겨요. 일 똑바로 안 해요. 네. 게다가 그냥 월급을 똑바로 받을 것이지 중고 물건을 팔았어요. 여기에서 페북 개설자의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획득할 수 있는데요. 아, 남겨놨어요. 이메일은 네이버이고 영문 부분을 한타로 바꿔서 치면 종택이라는 이름이 됩니다. 자, 이게 이름일까요? 본명일까요? 아까 종시성을 가진 택일 수 있다. 어쨌든 한국에서 종택이라는 이름은 흔하죠. 네. 뉴스팩토리의 도메인 소유자 이름은 성이 이씨입니다. 그리고 이니셜만 하면 이응, 시읒, 이응입니다. 그러니까 윤서인은 아니고요. 이씨인 이응, 시읒, 이응입니다. 네. 즉 종택이라는 이 이름은 뭔지 확실치가 않아요. 네. 자, 다만 이 메일 주소로 개설되어 있는 네이버 블로그가 있습니다. 꼭 있다위에요. 대화명은 국민 아빠. 일을 이렇게 해요. 아빠. 국민 아빠? 아, 따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님 이름이 국민씨예요? 설마요. 자, 노량진 수산시장에 관한 온갖 광고성 홍보 게시글이 많고요. 간간히 뉴스팩토리의 정치보도 기사도 광고되고 있고요. 우와. 또 다른 테마는 꿈 해몽 게시글입니다. 아이고, 어서 이런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믿고서 맡겼으니. 즉, 부업 광고용 블로그로 보이는데 부업을 맡은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지금 연관된 모든 사람이 돈벌이가 시원치 않네요. 네. 자, 아마 이 이메일과 네이버 블로그의 주인인 종택 씨를 불러보죠. 종택 씨는 대표인 이응, 시읒, 이응과는 별개의 인물 같습니다. 그렇다면 뉴스팩토리의 구성원 3인은 삼성전자 상무와 종택 씨와 이응, 시읒, 이응, 이게 자꾸 치다 보면요 아래 한글에서 DTD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TTD. 자, 그러니까 한글과 컴퓨터 개발진 중에 LG펜 안티가 있는 거죠. 아무튼간에 뉴스 팩토리의 구성원 3위는요. 저는 그 배달통을 치는데 자꾸 배탈 띄고 통으로 바꾸더라고요. 삼성전자 상무. CBS 컴퓨터에는 CBS라고 치면 슌. 회사를 싫어해요. 즐겁구나. 자, 그 3위는 삼성전자 상무 종택씨 그 DTD 대표. 이렇게 3명인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럼 DTDC를 한번 보죠. 도메인 정보에 기입한 이메일 주소는 ROTC26. 네이버 메일입니다. ROTC26기일까요? 참고로 26기는 77년에 입교한 학번입니다. 나이 많네요. 나이 엄청 많네요. ROTC26 메일로도 네이버 블로그가 있네요. 근데 종택 블로그와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어부의 아들. 아버님의 직업일까요? 종택 아이디로 동일한 어부의 아들 이름을 쓰는 인스타가 있습니다. 종택과 DTD의 혼종이죠. 그렇죠. 그러면 DTD를 좀 더 보죠. ROTC26이라는 아이디로는 트위터가 있습니다. 2010년 2월에 개설되었고 두 블로그와 동일한 기능, 즉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명은 자유대한민국. ROTC27이라는 트위터도 있습니다. 한번 꿇었나요? 이건 2012년 12월에 개설했는데 현재 대화명은 사람 사는 세상이고 프로필 사진이 문재인 대통령 사진입니다. 대한민국 양대 정당에 걸맞게 설정한 것이라고 봅니다. 도메인 정보상으로는 2013년 3월 11일에 뉴스팩토리 도메인을 구입해 등록했습니다. 13년? 그리고 2013년 10월에는 뉴스팩토리 이름으로도 트위터를 만들었네요. 그러니까 이 언론사가 그러니까 허울로서의 언론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역할을 계속해서 했다면 최장 8년간 국회에 이렇게 가라로 드나든 삼성 임원이 있었다고 예측할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네. 자, 이 모든 네이버 블로그, 트위터, 인스타의 5개 광고성 계정들이 지금도 작동하고 있다는 게 재밌는 점입니다. 그럼 보시죠. 자동화한 거죠.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찾았을 때 저는 3번째 주소지 후보를 알아냈습니다. 처음 간 블로그인 종택 블로그에서 집 발코니, 그러니까 이 종택 블로그에는 한 2-3개 정도 개인적인 것으로 보이는 게시물이 있어요. 거기서 따님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원래 100% 홍보만 하는 계정도 정말 심심할 때 자기를 드러내곤 해요. 근데 이제 이 게시글이 정말로 이 종택 씨의 개인적인 그 신상을 드러내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러내는 게시글이라고 믿는다면 따님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집 발코니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했다는 게시글이 있습니다. 글의 구성은 다른 광고글과 똑같았지만 왠지 좀 감이 이상했어요. 다른 계정들에는 없는 정보였기 때문입니다. 네네. 자, 그래서 글에 첨부된 사진에서 발코니 바깥 풍경이 일부 보였는데 이 단서와 당산동이라는 글 내의 언급을 조합해서 찾은 끝에 해당 사진이 찍힌 아파트와 그 동수를 알아냈습니다. 그러고서 나한테 바쁘다고 하냐 너. 이 글의 정보가 실제 종택씨 혹은 DTD가 쓴 것이라면 개인정보가 될 가능성이 있어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당서초등학교 인근이라는 것은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당근마켓의 주소인 현대아파트에서 도보로 5분에서 10분 정도 거리입니다. 그때 뭐 팔았다고요? 그거는 거기 이제 업종은 신문, 잡지, 발행 그쪽으로 돼 있어요. 자, 여기까지 찾아놓고 제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서 그만두었습니다. 네. 가서 생선구이나 먹었죠. 아무튼 일반인이 합법적인 루트로 찾을 수 있는 정보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저는 이제 덕질 간사를 그만 탓하고 싶은 게 정말로 8년간 국회를 드나들었다면 드나들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냥 밥만 사주러. 아니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차만 얻어마시러 다닌 게 아니에요. 아니면 삼성전자의 상무가 왜 이런 블로그 광고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회사에 들어가 있었을까요? 그 의문을 푸는 데에서 어떤 연결고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월급이 모자라서. 여기서 이런 회사에서 월급이 나온다고? 자반 고등어도 팔고. 상무의 월급이. 네. 자반 고등어도 팔고. 그렇죠. 이상입니다. 그 롤러를 이용해서 고등어 껍질을 벗기는 기술을 탈취하고. 삼성 전문으로 취재하시는 기자 여러분들 여기 안 따라 붙으십니까? 재미있어 보이네요. 요거가 뒤집혔었죠. 네. 저희 방송에서는 또 그 시사 아저씨가 한번 이야기를 해줬고요. 그렇죠. 물론 이 사람들에서 아무것도 안 나올 수도 있는데요. 뭔가 나올 수도 있고요. 네. 재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입니다. 장면 셋. 공부를 덜한 경우. 네, 국민의 힘인데 저희 프린트의 오류로 국민의 힙. 샤키라죠. 그렇죠.
세계인의 힙인가요, 그 양반은? 피플스 힙. 네, 피플스 힙. 이주환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산하 52개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이야, 힘들었겠다. 전수조사한 결과 이들이 마스크 대란이 있었던 올 상반기에 마스크 550만여 장을 구매했다고 보도자료를 뿌렸습니다. 막 뿌렸는데 상당수 국민들은 바이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네.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믿어도 그럼 사지? 죽냐? 앉아서? 이렇게 얘기했죠. 국민들이 마스크 대란에 시달릴 때 공공기관이 자기네 직원들 주기 위해서 마스크 사재기를 했다는 보도자료를 뿌린 거죠. 그죠. 많이도 퍼졌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이 퍼졌습니다. 그러나 이 보도자료를 국감장에서는 질의하지 못했습니다. 왜 못 꺼냈을까요? 대신 민주당의 이동주 의원이 대신 질의를 해줬습니다. 정진수 중소기업 유통센터 대표이사에게 지난 주말에 마스크 550만 장 대량 구매 사재기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과 다른 걸로 알고 있다. 해명하고 싶은 바가 있느냐 하면서 발언 기회를 줬죠. 여당이 하는 일입니다. 정진수 대표이사는 센터가 식약처 고시에 따라서 마스크의 공적 판매처로 지정되어서 마스크를 공적 공급했던 수행기관 중 하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죠. 이게 높이만 산 사람들이 얼마나 무식할 수 있냐면 판매처는 어서 구매를 해야 됩니다. 네. 땅에서 키우지 않아요, 마스크를. 네. 사재기가 아니라 납품이었네요? 그걸 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가 이제 이거를 식약처가 구입 업체를 다 지정해줬어요. 이건 만두국집에 가가지고 만두를 사재기했다고 뭐라고 하는 거. 만두가 이게 몇 판이야? 네. 이걸 다 사면 동네 사람들 만두 어떻게 사라고. 짜장면집에 가서 밀가루 너무 많다고. 사실 이게 뭐 마스크를 이상한 업체에서 구매했다, 뭐 유착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네. 그게 전부 다 그 마스크를 어디서 구입할지 지정까지 다 해준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다 싸그리 틀린 거죠. 그러니까 공적 마스크 판매처한테 마스크 판매량만 보고 마스크 사재기를 했다고 보도자료를 뿌렸다가 망신을 당해서 국감장에선 조용히 있었던 경우입니다. 차라리 다행이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 그 정도 이게 만약에 진짜로 사실이었대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정말로 막 상관없는 데서 막 더 빼돌리고 막 네. 이런 막 후진국스러운 막 비리가 있었어. 그랬으면 또 특검하자고 노래를 하고 있었겠죠. 이 문제 절대 놓지 않고. 제가 그래서 여러 번 얘기하는 겁니다. 왜 공직자가 아닌 카투사 간 젊은이 휴가 하루에 집중하고 있느냐. 이 점을 좋게 생각해봐도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저는요. 여러모로. 여튼. 그렇다고 이상직이 잘못은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 마지막. 장면 넷. 웃는 인상의 이하경. 네, 웃는 인상의 이하경 의원이 국회의 태양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하고 올라오는 그 텔레토비 그러면 얘기요? 위원장이 이제 그만. 그래, 하고 내려가나 이렇게. 그렇죠. 그럼 다들 막 마리화나 피고 있고 보면서. 어디까지 가나 보자. 어디까지 가? 끝까지 가지. 22일 산통자부 종합감사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탈원전 이슈를 통해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메인 DC는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 감사 결과. 뭐 늘상 있는 정쟁이고. 이게 하루 종일 잡아먹었죠. 네네. 네. 그리고 뭐 정쟁치고는 상호 괜찮은 논리를 전개 중이었는데. 그렇죠. 그 조선일보도 계속해서 라임 옵티머스를 파고 있다가 네. 김봉현 전 회장 이제 편지가 나오자마자 일면에서 싹 내리고 이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나름 중요했습니다. 네. 네. 아니 이쪽은 정쟁이기도 하고 뭐 사실 약간 문제 같아 보이기도 하고 되게 복잡하고 복합적이라서. 그러니까 사실 이게 여당 말이 맞는지 야당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네. 보면서도. 어쨌든 잘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좋은 정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의 질의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가는 반박과 반박 속에서 김정재 의원이 좀 흥분해버렸어요. 그래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바람 불기도 전에 바로 엎드려버린 장관, 그리고 부하 직원을 거짓말쟁이를 내몰면서 나만 살아남겠다는 한수원 사장이라는 표현을 써버립니다. 좀 세죠? 이제 여당 쪽에서 방어를 하던 송갑석 의원도 의사진행 발언을 하다가 흥분해서 말을 더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송갑석 의원 발언 중에 이미 흥분해 있는 김정재 의원이 고성으로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송갑석 의원도 같이 폭발해버립니다. 들어보시죠.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이 무슨 뭐 산업부 장관, 차관, 간부들이 무슨 뭐 대단한 어떤 뭐 다른 사람이 들으면 범죄자인 줄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식의 질의는 저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동료 의원 질의에 딴지를 거는 것이 아니라요. 의사진행만은 제가 하고 있어 지금. 발언 맞춰. 어디서 끼어들고 있어? 의사진행만은 내가 하고 있다니까. 어디서 끼어들고 있어? 송갑석 의원은 참고로 어디서 끼어드는지는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잘. 굳이 뭘 물어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송갑석 의원은 흥분해서 김정재 의원에게 삿대질을 했는데 저런 말투면 삿대질하는 말투죠. 이에 덧박친 김정재 의원은 어디다 삿대질이냐며 소리를 질렀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거 영상 봤는데 삿대질 아니었어요. 그래요? 그냥 이렇게 그 책상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거기서 이 손을 이 낮은 쪽으로 약간 몇 번 휘둘렀던 거지 삿대질까지는 아니었어요. 아, 표창 던지듯이? 예, 예. 저의 의견과는 좀 다르죠. 저는 삿대질이라고 봤어요. 근데 어쨌든 자 송갑석 의원은 삿대질 안 했다고도 소리를 지르고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결국 보다 못한 국민의힘의 선 이제 이철규 의원이 일어나서 양쪽을 달래면서 말리고 이하경 위원장은 황급히 오전 질의를 마치며 정회를 선포합니다. 물론 이미 빡친 두 의원은 이철규 의원도 이하경 위원장도 무시하고 다퉜고 기자들에 의하면 치겠다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결국 정회 중에 다른 의원들의 달래기가 성공했는지 정회 후에는 다행스럽게도 두 의원이 화해를 했습니다. 네, 여야 의원들은 화해를 제일 자주 합니다. 송갑석 의원이 먼저 고성과 삿대질을 사과했고 김재정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할 때 위원장에게 문제제기를 하는 방식으로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아, 저 새끼 입 막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아, 그러니까 나도 좀 흥분을 했으니까 네. 그걸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이제 송갑석 의원과 그 언쟁을 하고 있었다면 저 사람 보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님 보고 하겠다. 그렇죠. 그러자 이하경 의원은 그 웃는 인상으로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위원장의 의사를 제대로 좀 해주라는 요청이니까 제 얼굴을 보고 해주시면 같은 이야기라도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상호 얼굴 보지 마시고 의사진행 발언할 때는 제 얼굴만 보고 해주시면 그럼 이제 이하경 의원한테 삿대질하고. 그렇죠. 뭐 이런 거죠. 제가 자꾸 질의를 끊고 10일 걸어도 그런 나만 바라봐. 이하경 의원이 막 책상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오면서 송갑석 의원이 그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어서 말을 끊냐고 전해주세요. 어서 말을 끊냐고 전해주세요. 라시네요. 자, 엘리트 플레이어 확인하시죠.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엘리트 플레이어. 네, 정의당 비례 류호정 의원입니다. 류호정. 자꾸 류효로 발음이 되네요. 산통자분아 잘 발음하고. 산업통상자원통상위원회. 배너. 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삼성 2연타는 이번 국감에서 가장 큰 건이기도 합니다. 기업을 끈질기게 몰아넣는 질의 방식은 감히 심상정 의원과 닮았다는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다룬 모든 이슈가 노동 현장에서 좀 크리티컬한 민원들을 다룬 겁니다. 주된 패턴은 민원을 받아서 상세한 취재를 하고 퍼포먼스를 전술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업무의 흐름인 것 같고요. 그렇죠. 자신의 색과 당의 색 모두가 드러나는 좋은 감사 활동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꼭 류호정 의원에만 해당되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00년대의 그 스포츠 저널리스트들이 크게 했던 실수가 있었어요. 포스트 마이클 조던을 너무 찾았어요. 네. 네, 그때 기억납니다. 그래서 3명이 먼저 뽑히고 그랬는데 10명도 더 얘기됐어요. 네. 문제가 뭐냐면 포스트 마이클 조던을 찾자고 얘기하다 보니까 카테고라이즈를 혼동하는 실수를 해서 2, 3번 선수 중에만 찾으려고 한 거예요. 제리 스택하우스, 라펠 스프리웰. 그래서 그때 나이키가 결국엔 모든 포지션에서 3명을 보고서 그 사람들을 이제 모델로 이스카터. 실제로는 샤키로닐이었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지금도 실제로는 포스트 르브론을 찾지만 그건 자이언 윌리엄슨, 그러니까 4번이에요. 다른 포지션입니다. 다른 선수예요. 그게 나올 겁니다. 많은 정의당의 지지자와 정의당 내부의 사람들이 포스트 심상정, 포스트 노회찬을 찾는데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진 유닛에서 나올 거예요. 대중적 인기를 얻는 정치인은. 그냥 마음을 열고 지켜보면 될 겁니다. 네, 뭐 원웨이일 수도 있고요. 민주당 경기의왕 과천의 이소영 의원입니다. 초선의 감과 조사 능력이 대단히 꼼꼼합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초선 의원 50명과 함께, 이거 약간 플렉스네요. 초선 의원이 50명이나 된다는. 그렇죠. 초선 의원 50명과 함께 종이 없는 국정감사를 제안한 것도 눈에 띕니다. 이것과 연결해갖고 이소영 의원도 그렇고 류호정 의원도 그렇고 본인이 직접 컨트롤 하더라고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었습니다. 인터뷰할 때 이소영 의원에게. 환노위를 왜 안 가냐. 왜냐면, 환경론자 자리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네. 비례도 아니고 지역구를 뚫고 들어오긴 했죠. 아무튼. 환노위 왜 안 가냐. 왜냐면 기업이 바뀌어야 되니까. 라고 아주 쉽게 얘기하더군요. 그리고, 네.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러 산자위에 들어왔을 뿐입니다. 이 사람은. 네. 광주 서구갑의 민주당 송갑석 의원입니다. 취재, 수사, 질의, 퍼포먼스 모두에서 지속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산자위 전통의 강자입니다. 그리고 뭐 정쟁에서의 방어 능력도 좋았는데요. 이번에는 감정을 못 이기고 폭발을 해버린 하나가 감점 요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은 386의 여왕벌 출신들 중에서는 가장 좀 독특합니다. 정치권에 너무 늦게 들어오기도 했고 왕처럼 굴지 않아요. 네. 그리고 아이디어도 상당히 유연한 편입니다. 예. 민주당의 서울 동작을 이수진 의원입니다. 질의하는 내용을 보고 노동운동가나 시민단체 출신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판사 출신이더라고요. 네. 나경원 후보자 맞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기업에 불법이 발생하거나 피해가 발생하는 지점을 잘 짚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너무 적확하게 짚어서 저는 시민단체 출신인가 싶었거든요. 공부 잘하는 판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안에서. 네. 네. 마지막 보시죠. 시대전환의 비례의원 조정훈 의원입니다. 목소리 톤도 좋고 호흡도 좋은데요. 제가 높게 평가한 건 적확한 단어 사용입니다. 네. 그게 퍼포먼스에서 돋보였습니다. 이슈를 다루는 것들이 대부분 정당명령에 걸맞도록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따라가려는 시선이 좀 묻어 있습니다. 그럼 정당명하고 안 맞죠. 반영하고 따라가면 안 되고 전환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 본인은 그렇게 말하고 싶을 거예요. 시대를 우리가 앞서가고 있다. 하지만 사실 정치는 시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적확한 단어 사용에 주의해 주세요. 네. 일단 스스로에게 입법 노동자라는 명칭을 쓰는 국회의원을 처음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어만 가지고 뭐 그 사람이 얼마나 시대를 전환시킬 사람인지는 알 수 없고. 네. 네. 저는 아직도 이 정치인에게 물음표가 많습니다.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그래서 저랑 좀 논쟁이 있었습니다. 네. 큰 기대를 갖지 말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산자위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틀이 잘 갔군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문강위와 보건복지위원회 순서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쉬지 않고 갑니다. 심지어 저희가 일하는 날로 말할 것 같으면 일요일에도 안 쉽니다. 2020년 국정감사 기록실 다음 시간 내일 이 시간에 만나요. XSFM입니다. I, D, W, K